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남자가 여자에 미치면 어떻게 되는지 눈앞에서 모든 걸 지켜봤는데요. 그 끝은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는 40대 중반이고 현재 시모의 건강 문제로 꽤 오랜 기간 옆에서 병간호를 해드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위암을 앓고 계셨던 시모의 건강 상태는 점점 더 안 좋아지게 되었고,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게 됐을 때, 그동안 저를 딸처럼 대해주셨던 시모와 함께한 추억들이 떠올라 오열을 했어요. 시모의 모습을 지켜본 남편 또한 충격을 많이 받았는지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옆에서 시모의 건강을 같이 챙겨줬던 남편이 사실은 모든 행동들이 전부 거짓이었다는 걸 저와 시모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단 하루라도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랐지만 남편은 시모의 건강이 점점 더 악화가 되어 갈 때마다 더욱더 대범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와 시모는 내색을 하지 않았을 뿐 이미 어떤 일을 꾸미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시모와 저는 오랜 시간 참아왔던 걸 터뜨리게 되었고 집안은 한바탕 난리가 나게 되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시모의 곁에서 항상 간병을 해드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어요. 남편과 15년 정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시모가 저를 항상 친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저 또한 좋은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항상 최선을 다해 왔었죠. 시모는 시부가 세상을 떠나시고 난 이후부터 항상 외로워하셔서 제가 옆에서 자주 챙겨드리며 허전해 하시는 공간을 대신 채워드렸고 시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충격에서 하루라도 빨리 회복시켜 드리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왔었어요. 제가 결혼 초에 시부가 사고로 돌아가셔서 10년 가까이 시모의 곁을 지켜드렸죠. 오랜 시간이 지난 만큼 시모의 우울증은 없어졌고 정신적으로 건강을 되찾으셔서 앞으로 좋은 날만 있게 될 줄 알았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시모의 건강 상태에 빨간불이 켜져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었는데 충격적이게도 위암 판정을 받게 되셨습니다. 시부가 세상을 떠나신 충격에서 겨우 벗어나셨는데 시모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게 되자 이번엔 반대로 저에게 우울증이 찾아왔고 믿어지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았어요. 워낙 늦게 암을 발견하게 되면서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가 되어버린 상태라 서둘러 큰 병원으로 입원해 항암 치료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며 시모가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길 간절히 바랐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남편은 저 몰래 해선 안 될 짓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시모가 입원을 하시게 된 이후부터 남편을 챙겨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 오래간만에 단둘이 시간 좀 보내면서 저녁 한 끼 같이 하려고 피부과 원장으로 일을 하고 있는 남편의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제가 로비에 들어오는 순간 카운터에 있던 실장님이 갑자기 저를 막아서며 진료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길래 당황한 얼굴로 안에 환자가 있냐고 물어보니 상담 중이라면서 표정 관리를 하지 못하길래 평소와는 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실장님의 얼굴에 이상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저에게 무언가를 숨기려 한다는 걸 직감한 저는 제 팔을 잡고 있던 실장님을 뿌리치며 진료실의 문을 활짝 열려는 순간 실장님이 뒤에서 저를 강하게 붙잡았고 진료실에서 들려오는 한 여자의 목소리와
남편이 주고받는 대화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다리에 힘이 풀려버려 그 자리에 주저앉으려 하자 실장님이 저를 부축해 주었습니다. 내가 아까 전화해봤는데, 안사람이 오늘은 집에 우리 엄마 간병 때문에 들어오지 않을 것 같다네. 오래간만에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 하루빨리 당신 안사람이 되고 싶은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 집 이제 내 거나 다름없는 거잖아. 나한테 주기로 했는데 왜 내가 오빠 안사람 눈치 봐가면서 몰래 들어가야 돼? 우리 관계 그냥 말하면 안 돼? 오빠가 돈 많이 버니까 위자료도 전부 주면 되잖아. 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 그런데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해. 우리 엄마 간병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너한테 고생시키고 싶지 않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거야. 침착하게 때를 기다리면 내가 가진 모든 게 알아서 손에 쥐어질 텐데 그거 못 기다려?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어. 뱃속에 있는 우리 아이는 우리 가인이 닮지 않았으면 좋겠네. 성격이 이렇게 급해서야 되겠어? 거의 다 왔으니까 잠깐 숨 돌린다 생각하고 최대한 몸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임신 초기라 항상 안정을 취해야 되는 거 알지? 오늘은 더 이상 상담할 사람도 없을 것 같으니 일찍 퇴근할까?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집으로 들어가면 되겠다. 오빠랑 나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 앞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줄 거야. 오빠 안사람은 불임이라 아이도 못 가진다며? 어떻게 골라도 그런 여자를 골랐어? 대를 이어줄 아이를 만들 수 없으면 바로 내쳐버렸어야지. 간병할 사람이 필요해서 데리고 있다곤 하지만 오빠 나이도 생각해야 된다고. 나도 불임이라는 말 들었을 때 솔직히 바로 버리고 싶었는데 우리 엄마가 너무 아끼셔서 차마 이혼하자는 말을 못하겠더라고. 아마 고아라서 그럴 거야. 엄마도 어렸을 적 부모님이 자기를 버리고 갔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 아마 동정심이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시고 엄마가 우울증이 오셨잖아. 내가 일을 하면서 살펴드릴 수 없으니 옆에서 챙겨줄 사람이 필요하니까 나도 어쩔 수 없이 뒤에서 지켜만 볼 수밖에 없었어. 내 속도 말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엄마가 어느 정도 좋아졌을 때 이혼하려 했는데 이번엔 엄마가 위암이란다. 간병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뭐 어떡하겠어. 그냥 데리고 있어야지. 나는 우리 가인이가 고생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 사람을 어쩔 수 없이 옆에 끼고 있는 거잖아. 나도 당장이라도 발로 걷어찬 뒤 가인이를 데려오고 싶다고. 하여튼 지금은 안 사람이 필요하니까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괜히 일 시끄럽게 만들어서 좋을 거 없으니까 자기도 최대한 조심하고 뱃속에 우리 아이만 생각해. 어차피 암이면 오래 못 살아. 온몸에 전이가 됐다던데. 그럼 길어야 1, 2년이야. 일단 우리 가인이가 살 집부터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동안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저만 바라봐 줄 거라 믿고 있었던 남편의 이중적인 성격을 진료실 앞에서 듣게 됐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전부 무너져 내려 버렸고 저를 배신한 남편을 절대로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려 진료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저를 부축해 주던 실장님이 지금은 안 된다면서 고개를 흔들며 저를 상담실로 급하게 데리고 갔어요. 저와 거의 10년을 알고 지낸 실장님은 되려 저에게 죄송하다면서
그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만나고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저에게 말을 할 수가 없었다면서 괴로운 얼굴로 고개를 떨군 채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잠시 뒤 남편이 진료실에서 상간녀와 밖으로 나왔고 저는 문틈 사이로 그 상간녀의 얼굴을 처음 보게 되었죠. 저보다 10살 정도는 어려 보일 정도로 상당히 젊은 여자였어요. 거기에 더해 임신 초기라는 말은 저를 더욱더 분노하게 만들었었죠. 제가 시모 옆에서 간병이 들이는 동안 남편은 저 몰래 뒤에서 호박씨를 까고 있었고 저희 둘만의 집에 상간녀를 데리고 들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는 거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었습니다. 당장이라도 이혼을 하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고 싶었지만 실장님이 왜 저를 데리고 상담실로 들어왔는지 그제서야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증거물을 만들어놔야 했어요. 그동안 저를 속여왔던 것처럼 저 또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모른 척 하면서 결정적인 증거물들을 준비해야만 했었죠. 실장님은 그동안 남편이 상간녀를 병원에 데리고 드나들었던 모든 장면과 그리고 병원 직원을 몰래 접촉을 했던 장면이 담긴 CCTV를 저에게 챙겨주며 남편에게 큰 상처를 받았던 만큼 돌려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실장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줬던 이유는 전에 결혼을 했지만 실장님의 전 남편도 바람을 피워서 이혼의 아픔을 겪었었는데 증거물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걸 듣게 되었죠. 그래서 저를 상담실로 데려온 거였어요. 준비 없이 무작정 현장을 잡는다고 쉽게 해결될 문제도 아니었고 되레 제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예 변명조차 하지 못하게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고 실장님은 제 손을 잡으며 슬픔을 같이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 남편이 그동안 어떤 짓을 저지르며 살아왔는지 CCTV에 찍혀 있는 영상들을 가지고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는 병실에 누워 계신 시모의 얼굴을 보자마자 남편한테 받게 된 배신에 결국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게 되었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자 이런 제 모습을 보신 시모는 무슨 일이냐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시길래 천천히 걸음을 옮겨 들고 있던 핸드폰에 남편이 저 몰래 어떤 일을 저지르고 있었는지 찍혀있는 영상을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모습을 전부 보게 되신 시모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는지 말을 이어가지 못한 채 저를 안아주셨고 시모가 위로를 해주시는 한마디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불쌍한 것. 우리 집에 시집와서 지금까지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그놈은 감사한 줄도 모르고 감히 바람을 피우다니. 다 내 잘못이다. 엄마로서 제대로 키우지 못해 이런 일이 생겼으니 앞으로 내가 모든 걸 책임지도록 하마.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내 옆에만 있어다오. 네가 받은 상처들 몇 배로 돌려주마. 나 또한 어렸을 적에 두 부모가 내 눈앞에서 바람 피우는 걸 목격했었고 두 분은 내가 짐처럼 느껴졌는지 자식을 버리고 새살림을 차리셨었다. 그 아픔이 이 나이 먹도록 항상 마음 한편에 큰 상처로 남아 있었지. 그런데 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지를 거라곤 정말 상상도 못했었다. 너한테 너무 면목 없고 미안하구나.
시모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본인 잘못이라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저에게 몇 번이나 미안하다면서 안아주셨어요. 앞으로 모든 건 시모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저는 손 하나 까딱하지 말라고. 시모 또한 자기 아들에게 많은 실망을 했는지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셨습니다. 애초부터 제가 많이 부족해서 남편이 저를 쉽게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진료실에서 저에 대해 상간녀에게 말을 했을 때 많은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에 아이까지 가질 수 없는 몸이다 보니까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시모도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오셔서 그 아픔을 잘 알고 계셨고, 그래서 항상 저를 친딸처럼 생각해 주셨는데, 남편은 시모가 과거에 어떤 아픔을 겪었는지 뻔히 알면서도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던 거였죠. 그날 이후 시모는 항암 치료를 받으시면서 상당히 바쁜 시간을 보내셨어요. 항상 어딘가에 전화를 하셨고 변호사를 불러 상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던 어느 날 시모가 저에게 서류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하시길래 무슨 서류인지 확인을 해봤는데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어머님, 이건 어머님 전 재산이신데 이걸 왜 저한테... 이건 제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루빨리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셔야죠. 왜 이런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요즘 변호사도 자주 다녀가고 전화도 많이 하시는데 일단 건강부터 챙기시는 게 우선이에요. 내가 얼마나 살 것 같니?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 그 전에 신변 정리를 하기 위해 서둘러 움직이는 것뿐이야. 네가 그동안 내 옆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어? 이 정도는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된다. 내 아들놈 손에 들어가봤자 상간녀랑 둘이 나눠 먹겠지. 너는 그걸 바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면 고민하지 말고 도장 찍거라. 그리고 앞으로는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 너도 행복할 자격 충분히 있고 내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니 미안해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내 아들이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줄 알았고 편하게 눈을 감을 줄 알았는데 내가 생각했던 거와 너무 다르게 흘러가서 그놈이 내 눈앞에서 땅을 치며 후회하는 모습을 꼭 보고 싶구나.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도장을 찍어야 해. 그래야 후에 네가 제대로 된 복수를 할 수가 있다. 당연히 네가 받을 자격이 되니까 주는 거야. 내가 언제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 모르니까 우리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어? 변호사한테 물어보니까 5년이라더라. 내가 너한테 증여한 재산이 법적으로 상속재산에 합산이 되지 않고 그놈이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는 기간이 5년이란다. 그 전까지 내가 살아있으면 좋겠지만 그 전에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내가 대응할 수 있게 변호사 준비까지 전부 다 해놨으니까 너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건물에서 병원을 차린 그놈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니? 5년 뒤면 그 건물은 법적으로 내 아들이 절대 건들 수 없게 되니까 그때까지 나도 최대한 버티고 이 사실을 숨기고 있어야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복수가 되는 거다. 나중에 네가 우위를 선점했을 때 너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그놈을 절대 용서하지 말고 꼭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시모는 모든 걸 계획적으로 움직이셨고 저는 서류에 도장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병원 일을 하고 있는 80억짜리 복합 건물은 제 소유가 되었고, 시모는 법적 분쟁에서 제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셨는지 끝까지 버티려고 노력을 하셨어요.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아주 가끔 잠깐 얼굴을 비추고 다시 돌아갔었죠. 저에게는 고생이 많다며 마음에도 없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남편은 시모가 언제쯤 세상을 떠나게 될지 그것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80억 건물이 남편의 소유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이미 저에게 증여가 된 것도 모른 채 남편은 그날을 상상하고 있었는지 병실 밖으로 나갈 때마다 항상 미소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모는 악착같이 버티셨고, 남편이 저 몰래 상간녀와 바람 피우는 모든 일상들을 전부 다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저도 이미 남편에 대한 마음이 떠나버린 상태라 시간이 지날수록 바람을 피우고 있는데도 별 감정이 없었어요. 시모가 제 옆에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셔서 아예 신경조차 쓰지 않게 되었죠. 남편은 시모가 악착같이 버티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생각했던 것보다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게 되자 결국 속마음이 겉으로 표현이 되어 버렸고, 그 말을 듣게 된 시모는 충격을 많이 받으셨는지 처음으로 말을 이어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엄마, 도대체 왜 미련하게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길래 악착같이 버티시려 하냐고요? 이제 그만해도 되잖아요. 너무 지친다고요. 이 사람이 엄마 간병해 드린 지가 벌써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 15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람도 생각을 좀 해주셔야죠.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미 온몸에 암세포가 퍼져서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태라는데 버티고 계신 것만도 기적이라고 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버티시는 거예요? 엄마가 가진 재산이 저한테 넘어오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아직도 미련이 남는 게 있어요? 속마음을 말씀하지 않으니까 제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사과해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사과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노력하거라. 그게 엄마가 진심으로 바라는 마지막 소원이다. 우리 엄마 뭐라고 하시는 거냐? 세상 떠날 때 되셨는데 버티고 계시니까 헛것까지 보이시나 보다. 아유, 속 터져. 그냥 편하게 눈 감으시면 되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거냐? 의사가 이번 달 넘기기 힘들다고 했는데 내가 봤을 때 우리 엄마 1년은 더 사실 것 같다. 정말 징하다 징해. 이제 나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 어머님이 방금 사과하라고 하셨잖아.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부터 생각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잘못한 게 있으니까 저러시지 않겠어? 내가 잘못을 했다고?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건데? 나처럼 가정에 충실한 사람도 없어. 병든 우리 엄마 옆에 오랜 시간 같이 있다 보니까 당신까지 정신 상태가 이상해진 거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당신도 하루빨리 우리 엄마가 세상 떠나길 빌라고. 시모는 남편의 거침없는 말에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고 분노를 감추지 못하셨어요. 이미 시모가 한계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지만 끝까지 버티시려 하시는 건 오로지 저를 위한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가고 나서 힘겨워하시는 시모의 손을 잡고 그만하셔도 된다고 했지만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손을 더 꽉 잡으셨어요. 그렇게 이를 악물고 버티신 시모는 5년이라는 시간을 채우셨고
저에게 증여된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남편은 법적 상속 재산을 주장할 수 없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오신 시모는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이 보고 싶다며 남편이 일하는 병원으로 가주길 바라셨어요. 저희가 남편의 병원에 들어서자마자 실장님이 나오셔서 난감한 얼굴로 저에게 달려와 진료실 안에 남편과 상간녀가 있다며 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는 시모가 타고 계신 휠체어를 끌며 진료실로 향했고 문 앞에 멈추는 순간 상간녀와 남편이 서로 다투고 있었는지 안 좋은 말들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건데? 1, 2년이면 된다고 해놓고 벌써 5년이나 지났잖아. 차라리 그냥 이혼 소송으로 끝내고 위자료 줘버리라니까?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 우리 엄마 곧 세상 떠나시는데 괜히 심기 불편하게 해드렸다가 내가 바람 피웠다는 사실 알게 되면 가지고 계신 재산 전부 기부해버리면 어떡해? 이 건물 소유가 우리 엄마로 되어 있는 거 몰라? 지금까지 잘 버텨왔으면 한 달을 못 참아? 이제 다 왔어. 정말 끝났다니까. 아이도 다시 가지면 되잖아. 유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은 건강해서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 그럴수록 우리가 더 불리해지는 거 몰라? 나만 믿고 따라오라고. 꼴값들을 떨고 있네. 당신 정말 끝까지 정신 못 차렸구나. 몇 번이나 어머님이 기회를 주셨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어머님이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오셨겠어. 엄마. 갑자기 여긴 왜 오셨어요? 당신이 어디부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내가 설명할 테니까 일단 진정하고 우리 자리부터 옮길까? 너한테 몇 번이나 사과하고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했었다. 그런데 너는 끝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뒤는 돌아보려 하지 않더구나.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너한테 더는 기회가 없다는 말을 해주고 싶어서 왔다. 이 건물 우리 며느리한테 증여했고 법적으로 너한테는 어떠한 소유권도 없으니 이제 며느리 건물에서 나가도록 해라. 엄마가 항상 너한테 뭐라고 그랬지? 한 번 꾸린 가정 절대로 놓지 말라고 했잖아. 입이 닳도록 얘기했었는데 너는 엄마 말을 무시하고 저런 저급한 여자랑 바람을 피워? 그런 너한테 내가 더 이상 뭘 바라겠니? 지금까지 정신력으로 이 약 물고 버틴 이유도 다 너한테 벌을 주기 위해서였다. 오늘 이 시간부로 며느리를 위해 이혼 전담 변호사들이 너를 상대할 거다. 증거는 5년 동안 차고 넘치게 모았으니까 아마 빠져나갈 구멍은 없을 거다. 너 같은 년이 감히 우리 집안을 건드려? 내가 널 평생 땅을 치며 후회하도록 만드마. 각오 단단히 하는 게 좋을 거야. 남편과 상간녀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해선 말도 제대로 이어가지 못했어요. 80억이나 되는 건물이 제 소유가 됐다는 걸 남편은 믿을 수 없었는지 시모에게 소리치며 당장 원상태로 돌려놓으라고 병원에서 난리를 쳤고 시모는 버티실 때까지 버티셨는지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게 되셨습니다. 눈앞에서 자기 엄마가 눈을 감았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목소리를 높이며 건물을 당장 내놓으라고 화를 냈고 저는 그런 쓰레기를 상대하고 싶지 않아 서둘러 시모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하려는데 남편이 제 멱살을 잡았어요. 그리곤 저에게 땡전 한 푼 줄 수 없다면서 분노한 눈빛으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동안 참았던 만큼 화가 났던 터라 남편의 뺨에 손을 올렸고 그 모습을 보던 상간녀가 누구 뺨을 때리냐고 화를 내길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오랜 시간 참아왔던 분노를 한꺼번에 터뜨려 버렸습니다. 실장님은 119에 신고를 한 뒤 경찰서에 바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과 상간녀 사이에서 몸싸움을 겪게 하며 한바탕 난리를 치고 있었죠. 그런데 상간녀가 모든 게 끝이 났다고 갑자기 남편의 뺨을 올려 쳤는데 남편도 이미 앞뒤 안 가릴 정도로 이성을 잃어버려 상간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분노가 서로에게 돌아섰고 둘이 몸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상간녀가 남편을 강하게 밀치는 순간 바닥에 엎질러진 물에 발이 미끄러졌는지 책상 모서리에 얼굴을 부딪힌 뒤 비명을 지르고 있었어요. 진료실에서 뒹굴던 남편의 얼굴에 피가 흘렀고 그 사이 구급차가 와서 시모와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뒤이어온 경찰들은 사건에 대해 조사를 이어나갔고 상간녀는 주저앉은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저는 급하게 응급실로 향했고 도착해서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시모는 이미 세상을 떠나신 상태였고 남편은 눈을 심하게 다쳐 수술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남편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었지만 시모와 마지막 한마디 나누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거에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저를 도와주시기 위해 힘들게 버텨오셨는데 감사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했었죠. 남편은 한쪽 눈을 크게 다쳐 수술을 했지만 결국 실명을 하게 될 거라는 말을 듣게 되었고 저는 시모의 장례를 치러 드렸습니다. 그렇게 시모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이혼 전담 변호사들을 꾸려주신 덕분에 남편한테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만하게 승소할 수가 있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또한 어렵지 않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앞으로 피부과 의사로서 처치 수술이 어려워 의사생활의 행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상간녀는 그날 이후 남편을 버렸고 그제서야 저한테 매달려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지만 시모가 너무 가슴 아프게 세상을 떠나셨고 저 또한 그동안 받은 아픔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내민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남편과 저는 법적으로 남이 된 상태입니다. 남편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자신을 밀어서 피해를 준 부분에 대해 소송을 걸어 싸움 중이죠. 평생 동안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뉘우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와 시모가 떠난 뒤 혼자 남겨진 남편이 저에 대한 소중함이 얼마나 컸을지 느끼길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제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찾아오겠지만 제 곁을 떠난 시모에게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거고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의 실수로 인해 엄청난 일을 겪게 된 35살 결혼 3년 차 된 여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정말 이건 너무하지 않나 싶네요. 여러분들께서 제 남편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5년 전 제 나이 30살 때 남편과 처음 만났는데요. 그때 남편은 외국 계열 엔지니어 개발자였고 한창 자기 일에 열심을 보이던 평범한 남자였어요. 저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빵집 겸 카페를 동시에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희 카페가 동네에서 제일 큰 매장이었고 직원 수도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그때는 정말 잘 나갔었죠. 지금은 저 혼자 운영해도 될 정도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직원 수도 5명이 넘었었어요. 빵 만드시는 분까지 포함하면 합이 8명이었습니다. 그만큼 동네에서 평판이 좋았는데 그런 저희 매장에서 특이하게 단 한 번도 커피 전문점에서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생과일 주스를 주문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 눈에 각인이 되었죠. 별 생각 없었는데 하도 궁금해서 커피는 안 좋아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커피 마시면 잠을 잘 수가 없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져서 그날 하루가 너무 힘들다며 생과일 주스를 먹는 게 자신에게는 오히려 좋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워낙 단골 손님이었고 항상 빵에 과일 주스 포장해서 가시길래 아침에 몇 번 신경 써서 새롭게 출시된 빵 맛 좀 보시라며 서비스로 넣어드린 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점심시간에 특별히 배달 서비스도 진행을 했었어요. 회사 일이 바쁘다 보면 점심을 놓치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간단하게 챙겨 드실 수 있게 따로 포장해서 전화 오면 배달 대행 불러서 보내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당히 바쁜 날이 있었는데 그때 하필 배달하시는 분들도 많이 밀려 있어서 제가 대신 가게 되었고 양해를 구해 엘리베이터 앞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회사 건물에 도착을 하니 저를 보며 웃으면서 다가온 사람은 다름 아닌 단골 손님이었던 지금의 남편이었습니다. 워낙 일이 바빠서 포장된 빵을 급하게 건네주고 나왔는데 문자 오는 소리가 들리길래 핸드폰을 열어보니 고맙다며 잘 먹겠다는 문자였어요. 그렇게 서로 전화번호를 자연스럽게 공유하게 되면서 가끔 개인적으로 저에게 양해를 구하며 아침에 미리 점심에 먹을 것까지 준비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어요. 서로에 대해 개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점점 연락하는 빈도가 잦아지면서 아침 인사 정도는 문자로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어디까지나 손님으로서 친절하게 대했던 것뿐인데 사람이 한번 관심을 보이고 연락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각이 나게 되는 일들이 있었고 그런 사소했던 인연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예상하지 못했던 사랑이 다가오면서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고 2년의 연애 끝에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 별로 좋아해주지 않으셨어요. 제가 카페와 빵집 같이 운영한다고 하니 돈도 안 되는 거 한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 월급에 비해 버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되면서 시어머니가 저를 대해주시는 태도는 순식간에 달라졌고 그때부터 거의 매일 저희 매장에 와서 주변 지인분들 데려와 하루 종일 대화 나누고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문제에 대해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도 예비 며느리라고 매장에 손님들 데려와서 소개해 주셨고 그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분들에게 홍보가 된 셈이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에게 타격을 주게 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일도 바빠서 내가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님 요즘 우리 매장에 자주 찾아오셔. 하루에 한 번은 기본이야. 어쩔 때는 하루에 2번도 오실 때도 있으니까 그런 건 다 좋다 이거야. 문제는 결혼하고 나서부터 일절 결제를 안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점점 매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네. 그래서 저번에 한번 얘기해 드렸는데 오늘도 어머님은 지인분들 엄청 많이 데려오셔서 결제는 전혀 안 하시니까 내가 그런 상황에서 너무 난감해서 이 문제는 당신이 풀어줬으면 하는데 생각을 해봐. 하루에 보통 어머님이 데려오시는 지인분들은 매번 사람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는 친한 분들이시던데 하루에 보통 왔다 가시는 동안 몇십만 원 정도의 빵과 음료를 드시고 가시니까 이게 한 달 매출로 따져봤을 때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더라고. 직원들 월급도 줘야 하고 매일 오시니까 사장인 내가 직원 눈치를 보게 되잖아. 당신이 좋게 좀 타일러봐. 내가 얘기하면 기분 상해하실지도 모르잖아. 그런 일이 있었어? 진작 나한테 얘기 좀 하지 그랬어.
내가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잘 얘기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별 문제 없을 거라며 흥분하려는 저를 가라앉혔고 그 뒤로 시어머니는 한동안 매장에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기분이 상하신 건지 괜히 얘기했나 생각하며 전화도 드려봤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래도 단단히 화가 나신 것 같아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커피와 빵을 포장해서 퇴근하는 도중 잠시 들려 초인종을 눌렀는데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다시 어머님께 전화를 해봤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현관문에 걸어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남편도 집에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평소에는 저와 비슷하게 퇴근하거나 저보다 먼저 퇴근하는데 남편도 연락 한 통 없이 집에도 없어서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뭔가 꼭 숨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이런 문제로 의심하는 것도 싫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다려봤어요. 언제까지 연락을 안 할 건지. 그런데 제 한계를 시험하는 건지 남편과 어머님이 저를 완전히 무시하는 행동을 하고 계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는데도 아무런 연락도 없었고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아침 일찍 카페 오픈하고 남편 회사에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남편 사무실에 도착한 순간 남편이 저와 마주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뭐 하는 거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 회사에서 소리를 지르는 게 별로 좋은 이미지를 주는 건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 출근한 사람도 많지 않았고 부부인 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랑 싸움 하나보다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남편도 놀랐는지 저를 휴게실로 끌고 들어갔고 남편은 입에 껴놓은 칫솔을 빼면서 되려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 속에는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회사에 갑자기 찾아와서 소리 지르면 어떡해? 뭘 잘했다고 나를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 지금 화장실에서 씻고 나오는 거 안 보여? 지금 얼마나 피곤한데. 도대체 왜 그래? 뭐라고? 씻고 나왔다고? 집 놔두고 여기서 퍼질러 잤냐? 도대체 왜 전화 안 받는 건데? 내가 어제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알아? 어머님도 전화 안 받고 당신도 전화 안 받는데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는 나는 그냥 발만 구르고 있으라는 거야? 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분명히 회사에서 밤샘 작업해야 한다고 얘기했잖아. 그리고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는 보안구역에서 일을 해야 해서 연락 못 받을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쓸데없는 말 하고 있어. 그리고 엄마 상갓집 가셨잖아. 제일 친한 친구분께서 갑상선 암으로 돌아가셨다고 내가 대신 전달해줬는데 기억 안 나? 너 벌써 치매 온 거냐? 나 지금 신경 쓸 것도 엄청 많은데 진짜 무슨 문제 있는 건 아니지? 남편의 말에 저는 엄청 당황스러웠어요. 분명히 저는 그런 말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데 거짓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해서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 난감해하고 있는데 제가 믿지 못하는 것 같았는지 남편은 지나가던 동료 직원을 붙잡아 어제 상황에 대해 대신 설명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동료 직원분께서 전날 남편이 보안구역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며 자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일손을 도왔다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한테 전화를 했고 수화기에서는 어머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장례식장에서 밤을 새는 바람에 너무 피곤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다며 많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도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야간 일하는 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확실한 증거들 때문에 제가 듣지 못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희 매장에 들렸고 저를 보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지인분들과 함께 오셨어요. 남편이 어머님께 말을 했는지 그래도 주문도 꽤 많이 하셨는데 전부 결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남편은 한창 바쁠 시기라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에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안이 철저한 구역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근처에 있는데도 얼굴을 보지 못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마실 거와 빵도 종류별로 준비해서 배달을 해줬고 일주일 평일에 2번은 집에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고 갈 정도였어요.
한 시즌이 끝이 나면 그나마 여유가 있을 거라고 했지만 그 기간이 충격적이게도 한 3달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어느 순간부터 저희 카페에 오지 않으셨어요. 연락을 해보면 밝은 목소리로 일이 바빠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그때 가겠다고 말씀하시곤 끊으셨습니다. 주위가 상당히 시끄럽고 정신없는 것 같았어요.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하루하루 바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3달이 지나고 오래간만에 조용한 곳에서 외식을 하며 대화하던 도중 남편이 이번 프로젝트가 상당히 중요한 거라고 이번 일이 잘 해결이 되면 해외에서 스카우트제이가 올 거라며 상당히 진지하게 저에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둘이 제대로 된 시간을 보낸 적도 없었고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으니까요. 그런데 해외로 떠난다면 남편과 연락은 더 안 될 테고 아무리 돈이 중요하다고 해도 삶에 있어서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제일 중요한 시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저는 좋지 않은 표정으로 식사를 하게 되었고 남편도 제가 너무 강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다 보니 당황했는지 불편해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래간만에 외식한 자리였지만 저희는 집에 가는 동안 아무 말 없이 가게 되었고 서로 생각이 필요한 시간이었어요. 저는 반대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번 프로젝트를 꼭 성공해서 해외에 인정을 받아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오길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문제로 인해 결혼 생활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저희 부부 사이에 금이 가고 있다는 걸 남편을 통해 알게 되었는지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님, 시간도 늦었는데 전화로 하면 되지. 힘드시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안 그러셔도 되는데. 너희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다는데 내가 그럼 그냥 보고만 있어? 상황을 해결해야 할 거 아니니? 여기 좀 앉아봐라. 내가 전화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찾아온 거는 전화로 말하는 것보다 서로 얼굴 맞대고 얘기하는 게 아무래도 더 진지하게 대화할 수 있어서 찾아온 거니. 부담 갖지 말고 시애미 말 좀 들어봐라. 너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생각 있니? 이혼할 생각 없으면 꾹 참고 기다려줘야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이 훨씬 많은데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게 낫지. 그 자리에 맴돌면 달라지는 거 없고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야. 너도 자식을 낳아야 하고 나중에는 돈도 많이 필요할 텐데 지금 당장 얼굴 자주 못 보고 함께 있는 시간이 적다고 해서 더 좋은 미래를 놔두고 그 자리에 멈출 순 없잖니. 나중에 모두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을 테니 지금 당장 서운하고 힘들더라도 그 시간 금방 지나갈 테니까 조금만 참아보도록 하자. 그럼 너희 부부 사이에 꽃길이 열릴 거라고 나는 믿고 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지? 지금 승현이가 엄청 중요한 시기이고 그동안 회사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세아가 너는 옆에서 모든 걸 지켜봤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있잖니. 그러니 둘이 좀 더 서로 이해하고 지금의 상황을 잘 헤쳐나가길 바란다. 그럼 나는 할 말 다 끝났으니 들어갈 테니 나오지 말고 나중에 시간 되면 카페에 들리던지 하마. 시어머니는 저와 남편의 사이가 좋아지길 바라셨어요. 그 이유는 아버님과 어머님이 좋지 않은 관계로 인해 예전에 헤어졌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서로의 성격 차이 문제로 이혼했기 때문에 그런 아픔을 잘 알고 계신지 저희까지 이혼의 아픔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오랜 시간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었고 결국 남편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꿈을 펼칠 수 있게 뒤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면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들이 지나고 저도 제 위치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아기 계획도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해외로 일을 떠나게 되면 저 혼자 아기를 낳아 키우는 것도 자신이 없어 그건 나중에 계획하기로 했어요. 그렇게 결혼 생활이 2년 중반쯤 지났을 때 남편은 저에게 할 말이 있다며 진지한 표정으로 현관에서 들어오며 소파에 앉으라고 말했고 그리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다름 아닌 해외의 고액 연봉으로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왔다며 엄청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축하한다고 했지만 뭔가 복잡 미묘한 감정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남편이 곧 떠나야 한다는 게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해외로 떠나려고 이것저것 준비를 하게 되었고 저도 들떠있는 남편을 도와주었습니다.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계획하는 거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문제를 친정 엄마한테도 얘기해봤는데 좋은 방향 쪽으로 설명해 주셨고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지 않고 잘 돼야 행복할 수 있는 거라며 사위가 대단하다고 좋게 봐주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해외로 출국해야 하는 날이 다가왔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떠나 보내야 하는 입장이다 보니 결국 참아왔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어요. 6개월 뒤에 잠시 귀국할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그 기간이 저에게는 너무 힘든 시간일 것 같아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에 있던 짐들을 차에 싣고 있었고 남편은 걱정하지 말라며 금방 돌아올 거라고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전화가 왔는지 나중에 전화하겠다며 급하게 차에 올라탔고 남편에게 손인사를 하면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가고 그 자리에 아직 남아있는 하나의 짐이 있었고 캐리어를 마저 싣지 못한 채 출발을 하는 남편에게 소리쳤지만 통화를 하고 있어서 듣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통화 중이었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캐리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처음 본 캐리어였고 해외로 떠나기 전에 새로 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온 저는 혹시 더 챙겨줄 게 있는지 캐리어를 열어보려고 했는데 비밀번호로 잠겨 있었고 이것저것 맞춰보다가 남편 핸드폰 뒷자리로 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캐리어는 덜컥 소리를 내며 열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캐리어 안을 펼치는 순간 너무 무방비했던 저는 그 안에 있던 내용물을 본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뒤이어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저는 차마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도 몰랐고 진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화를 받는다면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의 진정이 될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았고 혹시 남편이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캐리어는 숨겨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했던 것처럼 남편은 급하게 현관문으로 들어오면서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뭐 하냐고 물어봤네요.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왜 돌아왔어? 이러다 비행기 늦으면 어쩌려고? 빨리 가봐야 한다며? 그게 내가 캐리어 하나를 놓고 간 것 같은데 차에 없는 것 같아서 집에 있나 해서 와봤지. 거기에 입을 옷이 있거든. 그래? 난 못 봤는데? 당신 출발할 때도 아무것도 없었어. 확실히 잘 찾아본 거 맞아? 어디에 분실한 건 아니고? 남편은 한참을 집안 구석구석 캐리어를 찾기 시작했고 결국 나오지 않자 다녀오겠다며 늦었는지 급하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남편 차가 출발하는 걸 확인하고 다시 캐리어를 열어 꺼내보았고 다시 봐도 남편이 가지고 있다는 게 전혀 이해되지 않는 물건들이 가득했어요.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펴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안에 지퍼가 있길래 열어보니 충격적이게도 제가 알고 있는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남편 무릎에 앉아있는 아이 사진이 들어있었네요. 이해할 수 없는 물건들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캐리어 안에는 1살에서 2살 사이의 아이가 입을 수 있는 옷들과 함께 필요한 물건들이 가득 들어있었고 그동안 함께 찍었던 앨범까지 잘 포장이 되어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더 충격이었던 건 남편이 제가 아는 여자와 함께 여행을 간 시기가 남편이 회사 일로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한 시간과 겹치는 날이었어요. 결국 남편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들이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니 소름이 돋을 정도로 너무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먼저 남편과 바람이 난 여자는 저희 카페에 일하던 직원이었고 무슨 이유 때문인지 갑자기 일을 그만두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일을 그만뒀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 전화번호가 있길래 전화를 걸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오고 있어서 남편에게 침착하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전화를 하자마자 급하게 봤더니 하는 말이 캐리어 찾았냐는 말이 먼저 나왔고 공항에 거의 다 도착한 상태라며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지금 출발한다며 제 시간에 도착할 것 같아 도착한 후에 전화하라고 얘기한 후 끊으려는데 갑자기 아기가 칭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바로 끊겼습니다. 그때 제 심장은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급하게 택시를 불러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를 절대 태우면 안 된다는 걸 직감하게 되었죠. 함께 떠나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게 공항에 도착해서 남편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는데 이상하게 남편이 비행기를 타고 떠나야 할 시간에 목적지로 가는 비행기는 없었고 아무리 살펴봐도 남편이 떠난다는 시간의 비행기는 아주 늦은 저녁에 있었습니다. 그때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했죠. 다시 택시를 타고 이 문제를 시어머니에게 얘기하려고 방향을 틀어 도착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 차가 시어머니 집 앞에 주차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충격은 시어머니가 사진 속에 있던 아이를 안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함께 일했던 직원이 걸어 나오며 서로 행복한 웃음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급하게 내려 전봇대 뒤로 숨은 뒤 그 장면을 전부 찍기 시작했고 뒤이어 들리는 대화 소리에 저는 오열하고 말았어요. 남편과 시모의 엄청난 배신에 저는 이가 깨질 정도로 꽉 깨물고 듣고 있었어요. 여기는 걱정하지 말고 조심히 들어가라. 뒤는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가서 일이나 잘해. 비행기가 늦은 저녁이라서 그래도 저녁 한 끼는 같이 할 수 있었네. 우리 손자랑 이쁜 며느리랑 함께 있으니까 내가 다 든든하다. 엄마,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 상황이 이렇게 된 게 참 나도 씁쓸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한테 더 큰 문제가 생길까봐 나는 그게 걱정이네. 그리고 우리 아들 주려고 사둔 캐리어가 없어져서 너무 불안한데 그냥 말해야 하지 않을까? 무슨 말을 한다는 거야? 지금 장난하니? 그럼 너는 회사에서 잘리고 돈은 누가 벌어? 회사에서 이미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건 네가 더 잘 알잖니.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게 드러나면 해외에서 고액의 돈을 받고 일을 할 수 있겠어? 잔말 말고 너는 일이나 열심히 하도록 해. 그러니 적당히 했어야지. 새아가랑 결혼하기 전에 하필 양다리 걸쳐서 이런 일을 만들어. 얘가 임신하면서 일이 이렇게 됐잖아. 손자 낳은 우리 며느리는 기분이 좋겠어? 최대한 조용하게 이혼해서 피해 안 가도록 하면 되니까 너는 몸이 멀어져서 마음도 멀어진 것 같다며 사랑이 식은 것처럼 계속 행동을 하도록 해. 그럼 내가 중간에서 조용히 조율해서 깔끔하게 이혼시켜줄 테니까. 그럼 모든 게 잘 해결되잖니? 남편은 저와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직원을 건드렸고 몰래 만나오다가 임신까지 하게 되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문을 열고 개차반 같은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걸어갔습니다. 전봇대에 숨어있던 제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를 보게 되었고 그 순간 얼굴이 사색이 돼서는 도망치려고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향해 세차게 손을 휘둘렀고 시어머니는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직원이었던 여자에게도 다가가 얼굴에 손이 올라갔고 제가 남편과 함께 결혼까지 하려고 계획했다는 걸 알면서도 저질렀던 행동들이 너무 괘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자기가 설명하겠다며 저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런 모습들이 너무 가식 같아서 금세 어두워진 밤에 가로등 빛을 의지한 채 시모의 머리채를 잡고 힘차게 흔들었어요. 순식간에 온 동네가 난리가 난 상태에서 결국 남편은 저에게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저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시어머니 그리고 그 여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어요. 제발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며 자기 아들 인생 망친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하는 시어머니에게 당신들도 똑같이 당해보라고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혼 위자료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고
손해배상 청구와 재산 분할을 통해 제가 훨씬 더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땡전 한 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법이 그렇지 않아 나누게 되었고, 남편은 잘 나가던 회사에서 해외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온 상태였기 때문에 원래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고 움직이는 상황에서 남편의 충격적인 행동으로 스카우트 제의가 거부당했고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어요. 불인대로 거둔다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남편을 도와준 같은 회사 직원도 한통속이었다는 게 밝혀지게 되면서 그 사람에게도 정신적인 보상을 소송했습니다. 회사에서 보안상으로 연락이 안 되고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말들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결국 그 사람도 징계 조치가 내려진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충격적인 상황이 하루라도 빨리 밝혀진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믿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내 시간을 들였다는 게 너무 가슴이 아프네요. 앞으로 저에게 이 모든 걸 보상받을 수 있는 더 좋은 날이 올 수 있을까요? 그동안 제가 겪었던 일들 여기에 전부 풀어놓았으니 앞으로 행복한 날들만 펼쳐지길 바랄 뿐입니다. 그 사람들 전부 폭삭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어요. 마무리 잘하시고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